엄마, 추워. 그리고 배고파.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 엄마인 박은하 민서였는 자신의 낡고 얇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지만 아이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은하는 절망했다. 며칠간의 구걸로 번 돈은 이미 아이의 약값으로 모두 사라져버렸다. 당장 오늘 밤을 보낼 찜질 방비조차 없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벌레를 보듯 그들을 피하거나 무시하며 지나갈 뿐이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 꽉 막힌 도로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은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차창을 두드리며 애원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너무 아파요.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남자. 차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은 5년 전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아내의 기일을 맞아 추모공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그러다 그의 눈에 빗속에서 절박하게 차창을 두드리는 한 모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픈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안은 여인의 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려 여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여인의 얼굴은 너무나도 초췌해서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픈 아이를 둔한 불쌍한 엄마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와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하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은하는 갑작스러운 호의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차에 올라탄 후였다. 세단은 쏜살같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은하는 차가 떠나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쥐어진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명함에는 건축사무소 소장 차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차진우, 왠지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이 그녀의 텅 빈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차진우가 건네준 돈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빛이 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박은하는 그 돈을 품에 안고 딸 하늘이를 데리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아이가 심한 폐렴에 걸렸지만 다행히 제때 병원에 와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다. 은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 끝에 하늘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퇴원 후 두 모녀는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가난의 흔적들로 가득했지만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은 세상 가장 아늑한 곳이었다. 은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병원비와 약값을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갰었다. 고된 삶이었지만 곁에서 제잘거리는 하늘이를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은 잠들기 전 딸에게 작은 오르골을 들려주는 시간이었다. 5년 전 그녀가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을 때 품에 꼭 안고 있었다는 낡은 나무 오르골. 그 안에는 백조 2마리가 새겨져 있었고 태엽을 감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맑고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오르골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자 하늘이에게는 유일한 자장가였다. 아이는 그 멜로디를 들어야만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은하는 그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에 잠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낯선 이름 하나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다. 차진우. 빗속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이름. 그녀는 그가 건네준 명함을 버리지 않고 오르골 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희미한 두통과 함께 나무 냄새 그리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친절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애써 그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와 함께 시장을 지나던 중이었다. 길거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클래식 피아노 연주곡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오르골의 멜로디와는 다른 곡이었지만 그 선율의 흐름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엄마, 아빠 노래. 은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하늘아 아빠라니 무슨 소리야. 그녀는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아빠 노래야. 우리 집 오르골이랑 똑같아. 아빠가 불러주는 노래.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지만 그 멜로디가 아빠의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충격적인 한마디는 그녀의 혼란스러웠던 모든 감정들을 하나의 거대한 의문으로 모아주었다. 차진우라는 남자. 익숙했던 그의 이름. 오르골의 멜로디. 그리고 아빠를 기억하는 딸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오르골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명함을 꺼내 들었다. 차진우. 그 이름 3글자가 이제는 그녀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유일한 열쇠처럼 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를 다시 찾아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물어야만 한다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오르골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그녀의 복잡했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딸아이의 충격적인 증언은 박은하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막연한 검색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진우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낡은 공용 컴퓨터 화면 위로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한 남자의 인생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신화. 최연소 CEO. 그리고 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임신한 아내를 잃은 비운의 남자. 기사마다 그의 화려한 업적과 함께 아내를 향한 그의 지독한 순애보가 함께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들 속에서 은하는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5년 전 실종된 그의 아내. 민서연. 사진 속 여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화면 위로 손을 뻗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초라하고 지친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은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설마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나는 지난 5년간 이 지옥 같은 거리에서 살아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남자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한편 차진우 역시 그날 밤 이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내의 기일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우울감과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5년 전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는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만들어 불우한 아이들을 도왔고 다시는 그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빗속에서 만났던 한 모녀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던 여인의 눈빛.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죽은 아내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며칠 전 밤에 내가 만났던 그 모녀. 한번 찾아봐줘.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던데. 재단을 통해서라도 조용히 돕고 싶네. 그의 지시는 곧장 그의 계모인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강 회장은 진우의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로 진우가 어릴 때부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그녀는 진우의 아내 서연이 죽은 후 회사의 경영권을 자신의 친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지시를 듣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에 실수가 있었음을 직감한 것이다. 민서연. 그 여자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 실수를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만 했다. 강 회장은 곧장 진우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척했다. 진우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조심해야 한다. 내 아픔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 그 여자도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니 죽은 서연이를 다시 떠올리게 해서 너를 흔들려는 속셈일 수도 있어. 계모의 교활한 설득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진우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죽은 아내를 사칭하며 접근해온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시달려왔다. 그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계모의 말이 옳다고 자신의 연민이 잠시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는 결국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모녀를 찾으라는 지시를 철회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불씨를
스스로의 손으로 꺼버리고 만 것이다. 그 시각 은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직접 차진우를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이것이라면 그가 자신을 기억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가 다시 찾아간 유진그룹 본사 건물은 그녀를 위한 문을 결코 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그를 만나기 위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만 했다. 한 사람은 진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의 문 앞에서 스스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렇게 또 한 번 엇갈리고 있었다. 딸아이의 한마디는 박은하의 삶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직접 차진우를 만나야만 했다. 그리고 물어야만 했다. 이 낡은 오르골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것만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딸아이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굶어가며 모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손에 쥐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딸 하늘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유진그룹의 거대한 건물 앞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소중한 나무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다. 그녀의 남루한 행색은 화려한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경계심 어린 시선을 받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차진우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곳을 찾아가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1층 로비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그녀의 이런 행동은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강 회장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이 성가신 벌레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인 진우의 최측근 최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은하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건물로 들어가는 음식 배달원을 따라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임원실이 있는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우의 집무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최 비서가 유령처럼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꿰뚫었다. 은하는 다급하게 품에서 오르골을 꺼내 보였다. 제발,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차진우 소장님께 이 오르골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 비서는 오르골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사모님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소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지시죠. 그렇지 않으면 경호원들을 부르겠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말에 은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에게 쫓겨나듯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와야만 했다. 잠시 후 최 비서는 진우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밖에 소란을 들은 진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최 비서는
태연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다. 별일 아닙니다. 소장님, 또 돌아가신 사모님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찾아왔길래 처리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며칠 전 계모의 경고와 오늘 벌어진 일이 겹쳐지며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연민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는 죽은 아내의 기억마저 더럽히려는 파렴치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에 휩싸였다. 잘했네. 최 비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앞으로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아예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말게.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버려. 다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일로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네. 그의 단호한 명령은 진 씨를 향한 마지막 문을 그의 손으로 직접 닫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죽은 아내의 명예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아내를 자신의 세상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 버린 것이었다. 그 시각 건물 밖에 주저앉아 있던 은하는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르골이 이제는 그저 무거운 나무 상자에 불과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멜로디는 그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거대한 오해의 벽은 이제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차진우에게마저 외면당한 그날 이후 박은하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런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며칠 후 좁은 반지하 방에서 놀던 하늘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아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은하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밀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하늘이는 심장에 구멍이 있는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을 앓고 있었다. 그동안은 기적적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술비는 은하가 평생을 굶어가며 이래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난 말고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못난 엄마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아이의 병실을 지키며 눈물로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실 TV에서 흘러나오는 한 프로그램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사로잡았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사연 소개 프로그램.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기적처럼 가족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국에 자신의 사연을 보냈다. 기억을 잃은 채 5년간 딸 아이와 거리를 떠돌아야 했던 한 여자의 기구한 사연. 그녀의 사연은 방송국 PD의 마음을 움직였고 며칠 후 그녀는 방송 녹화를 위해 스튜디오에 앉게 되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아래 은하는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5년간의 기구했던 삶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차진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혹시라도 그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또다시 사기꾼으로 몰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품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단서였다. 제 과거에 대한 유일한 단서입니다. 제 딸 아이는 이 오르골에서 나오는 멜로디를 아빠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딸이 하늘이가 지금 너무 아파요. 아빠가 필요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곧이어 스튜디오 전체에 맑고 애틋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5년 전, 한 남자가 오직 한 여자를 위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멜로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 시각, 거대한 저택의 어두운 서재에서 차진우는 아내의 사진을 앞에 두고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TV를 거의 보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무심코 리모컨을 눌렀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그는 낯익지만 낯선 한 여자를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또 다른 사기꾼의 가여운 연기라고 생각하며 채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화면 속 여자가 꺼내든 낡은 오르골을 보는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 오르골은 자신이 서연에게 주었던 바로 그 오르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스피커를 통해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서연을 위한 세레나데. 그가 직접 작곡했. 세상에서 오직 서연과 자신만이 아는 둘만의 노래. 그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화면 속 여인의 눈물 젖은 얼굴과 빗속에서 절규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위로 5년 전 행복하게 웃던 아내 민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쨍그랑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차진우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TV 화면 속에서는 낡은 오르골이 그가 5년 전 아내에게 주었던 바로 그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서연을 위한 세레나데. 그가 직접 작곡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노래. 그의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만삭의 서연이 그의 작업실에 찾아왔던 어느 봄날, 그는 그녀를 위해 몇 달간 밤을 새워 깎고 다듬은 나무 오르골을 선물했다. 이건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한 노래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항상 곁에 있다고 생각해줘. 그의 목소리가, 행복하게 웃던 서연의 얼굴이, 그리고 그녀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인가. 빗속에서 절박하게 자신을 막아서던 그 초라한 여인이 바로 자신이 죽도록 그리워했던 아내 서연이었다니.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넘어 돈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사기꾼이라며 경멸했다. 그는 5년 전 사고로 그녀를 한 번 잃었고 며칠 전 자신의 눈먼 편견으로 그녀를 또 한 번 버렸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서연아, 서연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저택을 뛰쳐나갔다. 그는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빗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무작정 엑셀을 밟았다. 지금 당장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한편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방송국에는 은하 모녀를 돕겠다는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은 그녀의 사연으로 들끓었다. 방송국 측은 모녀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임시 보호소로 옮겨주었다. 은하는 지쳐 잠든 하늘이의 곁을 지키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라는 것을 품어보았다. 하지만 그 방송을 본 것은 진우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계모인 강 회장 역시 자신의 집에서 경악에 찬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민서연. 그녀가 버젓이 살아 돌아와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얼굴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진우는 이성을 잃고 밤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문득 그는 방송국으로 차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방송국 국장을 직접 만났다. 그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박은하라는 여인이 머무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절박한 모습에 국장은 마침내 그녀가 있는 보호소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보호소로 향하는 내내 그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두려움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보호소에 도착한 그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은하. 아니,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겁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며칠 전에 그 냉혹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셔츠는 빗물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문가에 서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는 기어가다시피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낡은 오르골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5년간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담긴 이름이 터져나왔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너무나도 늦어버린 한 남자의 뒤늦은 고백이었다. 서연아. 차진우의 절규 섞인 부름은 텅 비어 있던 박은하. 아니, 민서연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무릎 꿇고 우는 남자를 보며 혼란에 휩싸였다.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 그가 내뱉는 후회와 고통은 지난 5년간 그녀 자신이 느꼈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5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서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방송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 몇 명이 들어왔다. 하늘 양의 수술을 위해 저희가 지정한 대형 병원으로 아이를 옮겨야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서 서두르시죠. 그들의 행동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압적이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순순히 아이를 그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남자들의 소매 끝에 자신의 계모인 강 회장의 수하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배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돼. 진우는 뒤늦게 소리치며 그들을 쫓아갔지만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딸 하늘이가 검은색 차에 실려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 회장이었다. 내년을 찾았더구나. 감동적인 재회라도 했는지 모르겠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계모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진우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딸 어디 있어? 만약 하늘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겠소. 선택은 간단해. 진우야. 강 회장은 여유롭게 말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렴. 네가 가진 회사 지분, CEO 자리, 그리고 내 아비가 남긴 모든 유산까지. 그걸 내 아들에게 넘긴다면 내 딸 아이와 그 기억 잃은 년의 목숨은 보장해주지. 시간은 24시간이야.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자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미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진우는 강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의 충직한 김 비서는 눈물로 그를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는 수십 장의 서류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아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의 유일한 조건은 딸아이의 안전과 서연의 완벽한 신변 보장이었다. 마지막 서류의 서명을 마치는 순간 강 회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잔인한 진실을 고백했다. 그래, 5년 전 사고. 내가 꾸민 짓이야. 처음부터 내년과 뱃속의 아이까지 전부 죽여버릴 생각이었는데. 운이 좋았더구나. 하지만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은 내 아들 차지가 되었지. 넌 평생 네가 아내를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그녀의 악랄한 고백은 진우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분노할 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거래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자 약속대로 하늘이는 풀려났다.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우는 남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딸 아이의 수술을 준비했다. 그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서연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며칠 만에 만난 서연은 아이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거의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진우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하늘이를 보고서야 그녀는 비로소 무너져 내리며 딸을 끌어안았다. 모녀의 눈물겨운 재회. 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는 가족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털이었다. 이제 괜찮아. 그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한마디를 위해 그는 자신의 세상을 모두 버린 것이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차진우의 지친 목소리는 지난 5년간의 악몽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과도 같았다. 민서연은 딸 하늘이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그제야 안심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진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를 깨달았다. 그날 밤 병실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진우는 서연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계모인 강 회장의 추악한 음모, 5년 전 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악마와의 거래까지. 서연은 충격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그토록 증오하고 원망했던 그 역시 자신과 같은 거대한 비극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과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마지막 원망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오직 가족의 곁으로 돌아온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모습은 서연이 기억하는 과거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크고 든든해 보였다. 미안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나 혼자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사과에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당신을 더 믿었다면, 우린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야. 모든 게 내 탓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5년 만에 비로소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하늘이의 심장 수술이 시작되었다. 진우가 남겨두었던 마지막 재산은 딸아이의 수술비로 모두 사용되었다. 수술실 앞 빨간 등이 켜지고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고 진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주었다. 그들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으로 서로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서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 즐겨 먹던 음식, 그리고 사소한 습관들까지. 서연은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박은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지난 5년간의 고된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길거리에서 구걸해야 했던 날들. 딸 아이가 아파도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순간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그의 아내와 딸이 겪었던 고통을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하늘 양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이 두 사람의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꽉 끌어안았다. 서연 역시 그의 등에 팔을 둘렀다. 두 사람의 심장은 5년 만에 비로소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며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하늘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엄마와 아빠를 맞았다. 아이는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지만 곁을 지키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빠르게 회복해 나갔다. 진우는 완벽한 아빠이자 남편이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밤새 잠 못 드는 서연을 위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재벌 회장이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와 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잠든 하늘이의 모습을 바라보던 두 사람. 진우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비로소 다시 맞닿았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서로가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부유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저택이 아닌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임대주택이었다. 차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지키고 싶었던 진짜 세상, 즉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비로소 되찾았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평범한 가장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는 서툰 남자일 뿐이었다. 민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진우가 끓여준 서툰 미역국 맛에서 그녀는 과거 생일날 아침 그가 차려주었던 아침 식사를 떠올렸다. 그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콧노래 속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둘만의 오르골 멜로디를 기억해냈다. 기억은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았다. 그것은 가랑비처럼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왔다.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진우의 헌신적인 사랑과 딸 하늘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두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수목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5년 전 그가 서연에게 청혼했던 장소였다. 서연은 처음 와보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낯설지 않은 기시감에 휩싸였다. 세 사람이 수목원 중앙에 있는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섰을 때였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물었어. 나와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그의 목소리가 방아쇠가 되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마지막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5년 전 그날 반지를 내밀며 긴장하던 그의 얼굴.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진우 씨, 그녀의 입에서 온전한 기억을 담은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의 부활은 동시에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 또한 함께 불러왔다. 그녀의 눈앞에 빗길을 뚫고 달려오던 거대한 트럭과 차체가 찌그러지는 끔찍한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꽉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자신이 겪었던 5년간의 고통과 죄책감을 모두 털어놓았다. 나도 매일 밤 그 악몽을 꿨어. 내 손으로 당신과 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그는 그녀와 똑같은 지옥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아이처럼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과거의 악령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고통을 나누자 슬픔은 절반으로 줄었고 사랑은 2배로 커졌다. 그들은 비로소 5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서로를 온전하게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웠다. 하늘이는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조용히 진우의 품에 기댔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아. 진우 씨. 그 한마디에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내를 자신의 품에 더 꽉 끌어안을 뿐이었다. 잃어버렸던 그의 세상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세 사람의 작은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차진우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간 이들에게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척 연기하며 비밀리에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바로 강 회장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하던 그 순간 그의 옷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녹음기였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의기양양하게 자백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충직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강 회장의 또 다른 비리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더 이상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로 알려졌던 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며느리와 친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주인을 잃은 유진그룹은 위기에 빠졌다. 회사의 이사회와 직원들은 진우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진우는 오랜 고민 끝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복수나 명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와 그곳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다시 CEO의 자리로 돌아온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픔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지휘 아래 회사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인간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몇 달 후 진우는 서연과 하늘이를 데리고 언덕 위의 한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진우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집안은 따뜻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다. 진우는 품에서 낡고해진 낡은 나무 오르골을 꺼내 들었다. 그는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익숙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새로운 집에
따뜻한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처음 만들었던 이 노래가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하늘이는 오르골 멜로디에 맞춰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